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김동현입니다.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지? 안녕하십니까. 시사콜콜의 이슈 잡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 게스트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그 명찰을 제작해 달라는 그 댓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주문했거든요. 했는데 원래 오늘 배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주문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야 이제 배송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발송했다고. 근데 제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발송이 저희 집으로 갔어요. 지금 도착했다고 집에. 그래서 제가 내일 방송 때는 꼭 저희가 명찰 달고 올 수 있도록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 주문한 지 꽤 오래됐었는데 이제 외우시지 않았을라나? 이름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전혀. 그럴 리가. 네, 뭐 오늘 좀 더 분발하시면 우리 지금 오늘 1부에서 주인공은 홍민철 기자이기 때문에 홍민철 기자 정도는 이름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홍민철 기자님 계속해서 불러드릴까요? 자,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잖아요. 홍민철 기자께서 지금 후보들 유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네. 그 빛의 혁명 현장에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같이 참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유세 현장에 함께 나왔어요. 네.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시작해서 대구 서문시장으로 갔습니다. 민생을 강조한 건데 여기 영상 보셨습니까? 가슴이 좀 아파요. 왜요? 그 이름이 없고 그 빨간 잠바인데 그 빨간색도 그 색이 아니지 않나요? 약간 그 색조가 다른. 급조한 빨간 점퍼. 네. 한독수일 줄 알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없으니까 안 찍은 거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에는 대신 이제 이름이 쓰여진 그 야구복 같은 거, 네, 그걸로 바꿔서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오후엔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갔고요. 수출 성장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으로 갔고요. 이분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냐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후에 판교, 동탄, 대전으로 이어지는 그 성장 동력 뭐라고 해야 될까요? AI랑 반도체 뭐 이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또 발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뭐 내용이 그냥 좋은 얘기는 그냥 써놨습니다. 대신 이제 상속세, 법인세 깎아주고 결혼하면 9년간 주거비 지원한다. 이런 게 좀 새롭게 들어가 있고요. 그만 깎아. 상속세 법인세를 또 깎는다고? 네. 그만 깎자. 그만. 그것도 최고 세율만 깎습니다. 야, 부자들만. 최고 부자들.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나요? 그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 이름도 못 박는데 정책 자세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10대 공약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아이콘들 만들어서 쫙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클릭해도 안 들어가죠. 본인들도 될 줄 몰랐던 거 아닐까? 이 정도면?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랩핑한 것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차량. 유세 차량도 없고 뭐 다 이자만 써 있고 사람 이름 안 써 있고. 알고 보면 한독수라고 돼 있었던 거 아닐까? 뭐 그건 나중에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업체가 이제 돈 달라 그랬는데 이제 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이제 지역별로 딱 선거 시작하는 날 새벽에 플랜카드를 걸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안 바뀌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잘 보이는 자리에 정당 플랜카드를 걸어놔요. 그리고 이걸 교체하는 방식으로 딱 선점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 걸려 있어요. 플랜카드가 없고 김문수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 뭐 이런 옛날 플랜카드들이 쭉 걸려 있는 뭐 이런 데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제 퇴근길에 보니까 저희 동네가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주 강세는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서 박빙까지 갔던 지역구거든요. 그 총선 때. 근데 민주당밖에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지만 조직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발언들을 보면 이제 막 중언부언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메시지 팀도 없다는 얘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 준비 자체가 모든 영역에서 되지 않은 상태.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봤는데 왜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저번에 왜 이게 후보가 어쨌건 막판까지 이렇게 되면 이 공약집 이런 거 보면 이름 못 바꾸고 막 나오는 거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 선언을 이제 올렸는데 거기 보면 그 문맥상 한덕수를 지지하던 분들도 이제 김문수에게 뭐 해달라 이런 이유의 얘기를 그 문장이었는데 김문수를 지지하던 분들도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했죠.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원래는 한덕수 지지를 써놨던 걸 다 고치다가 이거는 못 고쳤구나 이게 딱 이렇게 티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보고 웃겼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도대체 이게 선거인지 뭔지 선거가 끝나갈 때쯤 선거 준비가 끝나는. 그때쯤엔 끝나기는 했으면 하는. 그렇죠. 그냥 그건 버려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겠죠. 어느 정도가 돼야 막 아하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안쓰러. 왜 열심히 하트하고 계시던데. 저는 솔직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어제 그 서울시장 요새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메시지 팀이 있으면 그 내용에서 이제 덧붙인다거나 줄이거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메시지라는 게 이제 안을 올려요. 메시지 연설문도 올리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그 자기가 옛날에 박정희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후보면 그 서문시장, 그 대구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서문시장에 가서 내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 정말 선거를 막 하는구나. 왜냐면 아마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 발언이. 그냥 약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분이 또 여러 번 후보로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툭 누르면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를 그냥. 근데 그건 옛날에 경기도지사 했을 때나 이제 먹히는 거고 대구 가서 그런 좀 안 되잖아. 안 되죠. 네, 좀 곤란하잖아요. 뭐 그러셨더라고. 약간 그 왜 어쨌든 쌍권이랑 이 지금 후보가 되면서 격한 투쟁을 겪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직 꺼지지 않은 투쟁심으로. 근데 그거는 권성동한테서 나타났어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권성동의 표정, 그 영상 찾아가지고 서문시장 유세 찾으셔서 영상에 김문수 말고 권성동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꿀잼입니다.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어요. 피곤하신가? 왜 그래?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권성동 꺼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지만 권성동 입장에서는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러니까 경선 같은 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앙금이 남기 때문에 청중사에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막 손도 들고 이러는데 딱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그걸 진짜 이 표정으로 프로답지 못하게 그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힘들다 지금 이런 게 이제 드러난 정치인으로서의 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내면 관리가 지금 표정 관리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보니까 거기서 권성동 향해서 막 꺼지라고 하고 막 욕하는 거 보니까 좀 뭐요? 난처할 것 같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권성동이나 비대위 입장에서는. 좀 사과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버리고 선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의 모든 실무 라인을 친윤이 이제 장악하고 있고 그 선대위도 대부분 친윤 인사로 이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의 조직 위에서 김문수가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 친윤 입장에서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선거를 하면 아직 랩핑이 다 되지 않았고 물론 아직 옷들이 다 나지 않았고 아직 공보물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수백억 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온 회사들이 이걸 한단 말입니다. 이걸 놓칠 수는 없어요. 이걸 지금 당장 다른 데로 넘기거나 그러면 그 수십억짜리 입찰들인데 다른 회사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는 뭐 내가 진짜 마지못해서 이걸 하긴 하지만 정말 하기 싫다. 뭐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찌됐건 윤석열이 뭐 이름은 약간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 선언도 해주고 했으니까 그래도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반가워요? 권성동 입장에서도 짜증 날 걸? 아 씨발 이젠 좀 짜져 있어라. 도움이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너 씨발 선거 첫날 넌 재판 받았잖아. 뭐냐 그렇죠. 이게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총체적으로 뭘 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티를 안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정치 하루 그분들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 정도의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그 정도 난리를 치고 관철을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라도 난 진짜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좀 마음 편한 사람은 권영세 정도? 자기는 사퇴했으니까. 잘난다 씨. 이럴 것 같은데.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은 홍준표? 홍준표 미국 가셔서 뭐 또 윤석열을 향해서 뭐 이야기 좀 하셨던데요. 좀 이따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어쨌든 얘기해 주시죠. 그 광화문 이재명 유세 현장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방탄복. 보셨죠? 봤어요. 그러니까 경호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참여하는 뭐 안전실도 신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랑 경호처에 그 경호를 강화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당원들한테도 너무 가까이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달라. 대신 뭐 잘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좀 막말을 했습니다. 한두 번인가요? 이거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겠다. 이걸 첫날 일부러 한 거겠죠. 네.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 발언. 그리고 북한 인민을 해방하겠다. 이런 소리. 아마 태극기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올라온 사람이 이제 탈북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또? 네. 탈북? 북한인민 해방.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지금 거기가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냥 프리토킹. 실제로 저는 지금 후보의 개인기로 선거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말을 아예 못하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준비를 뭘 해야 뭐 말을 할 텐데 뭐 준비가 안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여기 가면 이거 탈북 출신 그럼 그거 뭐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이게 무슨 뭘 염두에 두고 이럴 정신은 지금 없어 보인다. 네, 계엄에 대해서도 좀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이게 뭐 사과 같지는 않고요. 일단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한테는 죄송하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선대위와 상의해보고 정식으로 사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라고 했고요. 국힘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임명이 됐죠. 이분은 사과를 했어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나? 계엄에 대해서. 근데 조치는 없잖아요. 뭐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그냥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탈당 관련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치는 딱 하나. 일단 우선은 그거죠. 우선은 1호 당원을 출당한다. 근데 입장을 밝혔어요. 또 그건 좀 가혹한 것 같다. 오늘. 네.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윤석열을 끌어안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제가 얘랑 헤어질 수는 없어요. 요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건 평소에 지론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김문수의 자산이에요. 지금 몇 안 되는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꽃꽃 문수. 모두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끝까지 못할 겁니다. 그거 하면 역으로 그거 하면 완전히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여요. 그죠. 일단은 뭐 세력이 워낙 없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고 막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편들면서 그나마도 이만큼 대선 후보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왕 말이 나온 거 옛날 과거 발언 그 재조명 한번 해보죠. 재밌는 발언 많습니다. 아 재밌진 않은데. 정강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국적은 일본이었다.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 미친. 진짜. 더러워. 진짜. 저 PD님 욕하셨어요. 세월호처럼 이거는 진짜.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이상입니다. 더 하지 않죠. 이 몇 마디 정말 몇 문장으로도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은 아닌 것 같다. 되게 필연적인 수준인데 특히 세월호나 이런 발언은. 네. 최상병 모욕도 참배를 안 했고요. 왜 참배 안 하냐 그랬더니 모두 다 참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가락시장에 갔는데 이제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미스 가락시장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쁘다는 얘기? 미스 가락시장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 비하 발언이죠. 여성 비하 발언을 선거 기간에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볼 땐 뭐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보면서 첫날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만요. 네. 이준석 후보는 대본에 있길래 넘어가려고 단일화 했는데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 하십시오. 왜 분위기가 이준석은 빠질 것 같아요. 이준석을 빼려고 했는데 끼워 넣었어. 의심스러워요. 이준석 뭐지? 이준석을 애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끼어들었다는 건 이준석을 빼고 싶다는 거였을 텐데. 단일화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몇 %를 득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압도적 승리라는 게 결국에는 득표율로 나타날 텐데 과연 60%라는 벽을 기록적인 걸 넘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최고가 이제 51%인가? 그러니까. 근데 뭐 55%만 넘어도 어마어마한 거다. 그리고 수치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느냐, 혹은 35%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느냐. 요런 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로 꼽히죠. 어느 정도까지 이 격차는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관심 분야라면 선거 첫날 유세와 선거 두 번째 날 유세 현장을 보고 이번 선거의 격전지가 어딘지가 드러났잖아요. 어디요? TK입니다. 이번 선거의 격전지는 TK다. 네. 그러니까 6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55% 언저리 혹은 넘어서는 그런 득표율은 다글다글 긁어보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TK의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층에 있는 표가 오게 되면 플러스 1이지만 완벽히 저쪽에 있었던 지지율이 빠지면 두 표의 효과를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이재명 후보의 행보, 보수적 행보를 보면서 전체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맞죠. 네, 전체를 늘려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층까지 끌어안겠다. 이런 전략은 맞는데 조금 특이했던, 그래서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그 윤여준 씨를 이제 영입한 것들이 그런 의미일 텐데 권오울 전 의원이 합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TK의 핵심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을 왜 끌어들인 걸까? 선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선거에는 최소 승리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돼요. 자기 세력만으로는 선거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건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50%를 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이 오면 여러 세력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 진보 진영을 가능한 넓게 포괄하려고 하고 중도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전략을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층까지로의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이념적인 건가? 이념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념은 없다. 진보든 보수든 중요하지 않다. 그럼 저것은 합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승리 연합을 넓히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승리 연합이라는 건 선거가 끝났을 때 보통 51%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리품을 나눠 가질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너무 많은 세력들하고 이기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최소 승리 연합의 어떤 의미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층까지를 끌어안아서 개혁 동력, 이후에 이제 나가려는 정확하게는 정책 동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란 세력에 대한 뭐 처벌 문제도 그렇고 여러 지금 내세우려는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건 권오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공략하는 게 TK인가? 라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가 TK에서 25%를 넘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최대 득표가 지난번 선거예요, 이재명. 그냥 완전 1대1로 딱 붙은 선거였으니까. 23.8% 경북. 그다음에 대구가 21.6%였어요. 아, 대구가 더 낮네. 네. 이번엔 30% 이상을 노리고 있는 수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이란 사람이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이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대구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득표율로 보면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21.75%였거든요. 대구 경북을 합쳐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 선거에서는 19.5%였습니다. 그때 1대1 선거에서도. 워낙 그분이. 그 얘기는 뭐냐면 대구 경북도 어쨌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울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쵸. 부울경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선거에서는 38%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37%를 얻었어요. 그땐 다자간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나눠 갖고 뭐 유승민도 나눠 갖고. 그러면 박근혜하고 붙었을 때는 부산에서 40%, 울산에서 39.8%, 경남도 36%, 전반적으로 38%를 얻었어요. 약 40%보다 약간 모자란 정도의 득표율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선거의 경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시장도 이기기도 하고 경남지사를 이기기도 하고 울산시장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뭐 원사이드 하진 않죠. 물론 많이 지지만 우위가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있지만 선거 양상에 따라서 많이 쫓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체장을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TK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TK는 완전히 원사이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30%대를 노릴 수 있다면 혹은 20%대 후반 저는 3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3이란 숫자가 찍히는 순간 이건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가 따라오냐면 바로 지방선거가 따라옵니다. 바로 1년 후에 지방선거였어요. 이게 이제 그 허니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권 1년 정도 안에 선거를 했을 경우에는 동조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을까요? 2017년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대선을 2017년에 했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 있었단 말입니다. 몇 월이었죠?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원래 6월에 하니까 그 당시 대선은 5월이었단 말이죠. 장미 대선이라고 해서. 이번 대선은 장미 대선이 아니라서 뭐지? 참외 선거인가? 갑자기 먹는 걸로. 네. 경북 참외. 상주 곶감. 참외 성주 어쨌든 근데 2018년에 지방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경권에서 34.8%를 얻어요. 비례를 합치면. 그러면 지난번 이제 2022년 선거에서는 비례투표를 몇 프로 얻느냐. 19%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동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이제 대구에서 20%대가 나왔고 경북에서는 16%대가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제 동조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 정권 초기에. 그러면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게 21%였는데 근데 30% 후반이 나왔단 말이죠. 4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구조적 변화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이게 TK가 어떤 동네냐면 3인 선거구에서 3명을 가져가는 데예요. 민주당이 이제 기초의원이 몇 명씩 나오는데 3인 선거구에서 겨우 하나 껴들어가지고 20% 정도 나오니까 10몇 %에서 19%에서 20몇 % 사이가 나오니까 겨우겨우 3인 선거구에서 한 명 정도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그냥 3인 선거구인데 다 쓸어가요. 그런 동네거든요. 이게 이제 뭐 광주 전남하고는 약간 사회적 맥락이 다르니까 완벽하게 이제 이기는 동네인데 만약에 지지율이 40%까지 나오면 그거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2인 선거구가 무조건 1대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2인 선거구가 있어도 도전을 못 해요. 도전을 해도 그냥 2인 다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80%를 둘이 40%씩 나눠 가지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3인 선거, 그러니까 2인 선거구에서 만약에 40%를 점유할 수 있으면 무조건 먹는 거죠. 판도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기초에서 그렇게 되고, 비례의 숫자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이 되면 광역 의원도 노려볼 수 있는 동네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변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물론 단체장은 이기겠지만 국힘이 되게 중요한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어쨌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뭔가 지금 벌써 이미 좀 다른 분위기가 있나요? 느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파기환송 이후에 그 당원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아마 마케팅 포인트였을 것 같고 권어울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게 이제 시그널이고 오늘 중요한 선언이 있었죠. 홍준표, 홍준표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민주당 내 논란이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홍준표 총괄선대본부장을 했던 유형태 교수를 영입하려다가 그다음 친일 발언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 이재명 캠프로 조인한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친일은 좀 곤란하다. 그건 안 되죠.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유야만 됐는데 그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면 그런 걸 노리는 걸 수 있겠다. 과연 노리는 걸 넘어서서 진짜 그게 40% 임박하게까지 지지율이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정말 찍게 되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대선에서 30%를 찍을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개표했을 때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압도적 당선과 함께 중요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30%를. 그런데 선거 첫 번째 지역 방문이 대구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의 독재는 굉장히 나쁘지만 산업화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고 권오울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노골적으로. 뭐야 그건. 그 얘기는 그런 얘기를 이재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정치인하고 조인을 했다는 것은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PK가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쫓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한 사람이 노무현이었단 말이죠. 노무현이 출마를 하면서 반드시 이건 깨진다. 언젠가는 깨진다. 라고 해서 계속 두들겼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기회가 올 순 있을까?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TK를 어쨌든 공략해보는 상당한 규모의 그 지지세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한번 오면 그런 것들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 지역 조직들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게 곧바로 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어지면 조직적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바위였단 말이죠. 근데 PK는 중간지대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국힘에 했다가 어떨 때는 민주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TK는 그런 게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지금 당장 그게 다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생겨나는 것 자체가 정치사에서는 중요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물론 끝까지 그거를 보겠지만 그 전체 득표율 과연 50%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설마 60%를 넘는 거냐 뭐 이런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4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35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가? 대선인데 그건 가능한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또 하나 등장한 것이 TK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은 얼마인가? 네, 만약에 이게 30을 넘을 수 있다면 30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도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TK에서 PK로 내려가는 첫 번째 선거 운동. 보통 민주당이 그 경상도를 공략한다고 했을 때 부산에서 올라오거든요. 부산에서 지지세를 모아가지고 그 열기로 올라오는데 과감하게 첫 번째 지역을 대구로 선택을 한 거예요. 대구에서 찍고 내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승부수를 보고 생각한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수 인사들의 영입과 권오울의 영입 그리고 홍준표에 대한 구애, 홍사모의 지지 이런 것들이 다 TK를 향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한축으로는 진보 진영의 그 야오당 요 결집도 중요했고 또 한축으로는 그런 TK를 공략하겠다는 좀 과감한 거죠. 이거는 어차피 이긴 선거인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크게 그리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홍사모의 지지는 좀 놀라웠어요. 그거의 결과라면 홍준표는 직전 대구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홍사모가 지지를 했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하고 아무런 교감이 없었을까? 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그 후보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그 약간 이미 지웠지만 윤석열 뭐 이재명 나라에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약간 이런 네. 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지웠다는 거죠. 그렇죠. 지웠죠. 지운 게 메시지인 거죠. 오 그런가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저주하면서 이재명을 악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웠어요. 그리고 지지 선언이 나왔죠.
이것은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은 어찌 됐건 간에 자기 세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 이번 대선판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게 이후에 한국의 정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대선판이 생각보다 요 부분은 다이나믹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자기 당 후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이름도 없고 뭐 지네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선거 후반부에 아마 대구에 다시 갈 텐데 대구에 갈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재명 후보가 대구로 갔을 때 시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여론조사가 잡힐 테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인물이 그 유세 차량에 올라오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네. 그러면 그건 대선 판도에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첫날에 대선 시작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난공불락이 요새 같았던 TK를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는데 이 소식도 짧게 좀 전해주시고 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기자? 네. 그 재판부에서 허락하면서 아니지 불허한 거지. 지하 주차장 사용을 불허한 거죠. 아, 네네. 포토라인을 지나쳐 갔습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고요. 경호원들이 뭐 기자들을 막 물더라고요. 잡아챘죠. 잡아채고. 그게 이제 처음 출석할 때 그리고 점심 먹고 나오고 들어갈 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좀 그때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조폭 같아. 맞아. 그죠? 조폭 같아. 아, 윤석열이 약간 조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횟집에서 그런 아니요. 그 자기가 얘기했잖아. 뭐 왜요? 그 기소권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사람이냐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몰랐지? 나 조폭이야. 그런 근데 거죠. 기분은 나빴어. 그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기분은 좀 나빴어요. 아, 그럼요. 막 이렇게 가는 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 진격의 고인이야? 네? 진격의 고인이야? 몰라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네. 불쾌하더라고요. 자주 나올 텐데 느낌이 이제. 나올 때마다. 뭐 국민들의 심려 어쩌고 이런 말은 내 기대도 안 했고 사실. 그죠. 근데 기분 나빠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공판에서는 이진우 전 부사 수방사령관 부관 이분이 성함이 아무튼 대위인 것 같던데요. 네. 그 전화가 4번 정도 왔는데 그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에게서 받은 전화를 옆에서 들었다. 네.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라. 미친 진짜. 그리고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들쳐갖고 나와라.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했고요.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군용 비화폰을 전화를 받았더니 윤석열이라고 해갖고 이진우한테 바꿔줬다는 거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성깔에 또 막 얼마 소리 질렀겠어. 안 들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인들은 이게 들리냐 막 이러려고 했는데 그냥 다 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실제로도 우리도 왜 이렇게 보면 지하철 이런 데서 어르신들 전화 받으시면 소리가 뭐 내가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아. 생생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화를 하신 분이 효자인지 아닌지도 다 알아. 항상 주의해야 돼. 그분들 또 스피커폰으로도 자주 받으시거든. 그렇죠. 그 눈에 띄는 발언 중에 또 하나가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그런 증언을 하게 됐냐. 그 석동현 변호사라고 윤석열 측 변호사가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 없다. 그 발언 걸 듣고 배신감을 느껴갖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쵸. 자기가 들은 게 있는데 그리고 거의 뭐 사실상 뭐 발표 명령까지 막 욕하면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했으면 이진우 부사령관이 아니 사령관이 막 그랬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닥달하면서 곽정근이요. 그건 곽정근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발언 나왔다고 하고요. 네, 뭐 이런 거 이제 평소에 많이 하라고. 쓰시는 그런 게 이제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태균 씨가 해줬잖아요. 말들이 많네.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야 이제. 그건 양이은 아니에요, 양이. 아니, 좀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해. 어쨌든 그건 평상시 얘기일 거고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막 약간 협박하거나 이럴 때 주로. 그거 못 들어가? 뭐 이랬을 텐데 그게 들렸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체포에 채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을 벗겠다. 다 아래 애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입 다물 수도 있죠. 네, 이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 장군님이 모든 걸 떠안고 가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없는 거 막 지어내서 막 뭐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살리려고 다 떠안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분 아니에요. 미담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저 새끼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군인들은 그 전에 심리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임성근 사령관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를 다루면서 사령관이 저 따위로 하냐? 라는 걸 한번 겪었고 그것을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걸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맞아. 심리적으로 한번 다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직접 나한테 날아오면 폭발하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증언은 뭐 세고 셀 거다. 니네 몇 명 모여서 한 몇 명 말고는 기대하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건 이 부관의 이야기를 윤석열도 들은 거잖아요. 앞에서 같이. 네. 그렇죠. 표정 어땠을지 궁금하네. 또 졸았어. 또 눈 감고 있었어? 어제 공판도 신청했었는데 떨어졌어. 지난주에 늦게 신청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진짜 이거 그 자료 조사하면서 그 전에 첫 번째 공판에서 그 경호 씨가 얘기해줬던 그런 거를 듣고 싶더라고요. 이거 어땠을까? 이때 방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라는 걸 이걸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갔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패했군요. 네. 계속 시도해보죠, 뭐. 다음은 언제예요?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봉장 공판 일정이 잡히면 그때 꼭. 일단 잡혀 있고요. 날짜가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12월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여러 번 나오다 보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면 방청객도 줄어들 테니까. 네. 자주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저도 한번 구경. 아니 근데 모두가 다 여기 일반 신청 가능해요. 우리 기자들이 세 분 다 일단 도전을. 네, 저희는 뭐 다 신청을 해서 직접 다녀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누가 갈지만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가깝잖아요. 서울 사니까 네. 뭐 출근 회사로 하지 마시고 직접 거기 가면 되니까 오전이니까. 우리 다 모두가 한번 도전을 해서 자신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누군가가 와서 진짜 저번에 너무 재밌었잖아요. 강경훈 기자가 다녀와서 그 실제로 생생하게 그 공판을 보고 윤석열이 몇 번 졸았나 뭐 이런 거 표정이 어땠나 이런 것까지.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맞아, 이번에 또 저랬을까? 네. 또 이게 90도 인사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도전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뽑아주려나 모르겠지만. 네, 1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시 있다가 2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선 여론 흐름을 분석하러 또 나와주셨는데요. 직접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STI 수석연구원 김진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다른 설명이 없어. 깔끔해졌어요. 이제 갈수록 점점 인사말이 짧아지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뭐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보시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난 2주 동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직접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빠지셨다가, 뒤에 이제 방송을 보면서, 지금 인사말까지 외우면서 이렇게 팬심을 키워오셨군요. 비슷하죠? 네. 아닌가 봐. 그만해요. 그럼 이제 5월 2주차 정당 지지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네. 5월 2주 발표된 MBS 조사 결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38%,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였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6.9%, 국민의힘 37.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3.4%, 진보당 0.2%였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이 그래프도 같이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리얼미터는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좀 하락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상승하는 기간을 가졌다가 한 주 만에 다시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지지율에 가깝게 이제 복원되는 것으로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경선에 따른 결집 효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각 당의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게 아직 두 여론조사 다 그 주말 대란 전에 조사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 지지율은 아직 안 나온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그래요? 관심이 좀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분석으로 보면 리얼미터가 5월 9일까지 조사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거니까 본격적인 막장 드라마라기보다는 그 전에 사전 예고편 같은 기승 부분에 이제 빌드업 과정만 시청하시고 클라이막스를 보지 못한 분들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4%포인트. 네, 그러면 그 막장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요 조사는 다음 주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국힘이 더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또 결집돼서 오히려 요즘 결집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보통 이렇게 당의 위기가 있으면 결집되고 이러지 않나요? 당의 위기가 왔는데 대선 후보 첫 번째 유세를 맞은 지지자들이 권성동 꺼져 뭐 이런 마당인데 그 뭐 지지율이 과연 복원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고 어찌됐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려다 말았는데 후보가 확정이 어쨌건 됐잖아요, 지금. 네. 가상 대결에서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상 대결 결과도 MBS 조사 결과로 보겠습니다. M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7% 이렇게 해서 그 전주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한 흐름이 있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50% 내외, 김문수 후보가 20% 후반대, 이준석 후보가 한 자릿수로 유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온 조사 결과는 KBS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네. 여기서도 이재명 49%, 김문수 29%, 이준석 7% 이런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여론조사 해설을 좀 해주실 때 한덕수 후보가 어찌됐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씩 다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찌그락바그락 하다가도 한덕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당원 투표에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설명드리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약 2배 이상 더 많이 나오는 이 두 명을 같이 물어보았을 때 김문수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보다 한덕수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결과를 예상하셨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걸 믿고서 아마 ARS 투표를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당일까지 진행된 지금 여론조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당일에 긴급 진행했던 조사였었는데 5월 10일에 네.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73.1%, 오.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20.5%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응답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응답도 제가 모아왔는데요. 70대 이상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58.3%, 부산울산 경남에서 68.3%, 대구 경북에서 78.8%, 야. 그리고 이념 성향에서 보수층에서 60.4%,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5%가 잘못했다고 하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와 함께 그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문항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문항도 같이 모아봤는데 이게 C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 5일에 한 번 하고 5월 9일, 10일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5월 10일 조사 결과는 아까 소개해드린 폴리뉴스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된 조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아마 이 변화가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변화면 진짜 엄청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몇 주간 진행된 조사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 추이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가 59.7%에서 54.9%, 49.8% 이렇게 네. 적합도가 떨어지는 모양과 함께 김문수 후보가 33.6, 40.7, 42.6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면 이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가 있었다. 근데 보통 이런 게 선거 기간에 되면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죠? 공표금지 기간? 네네. 이거 직전에 이게 나타나면 보통 크로스 가능성을 높게 보죠. 네, 많이 높게 봅니다. 그래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응답은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당일에 있었던 투표는 ARS, 당원 ARS 투표잖아요. 당원들이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이분들보다도 훨씬 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더 알아보고 자기 입장을 정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면 이분들보다도 좀 더 확실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더 있겠다. 일반적인 지지층보다 분명히 좀 더 분명한 적극적인 관여를 하려고 네,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투표를 했을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요약하면 화난 것 같던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당원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선출이 된 후보인데 이 사람을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작정 너가 양보해라 이렇게 되는 건 어쨌건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화가 났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뭘 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네. 억지로 끌어내리고 저럴 거면 좀 그러니까 어찌 됐건 보수라는 그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민감하기도 하지만 품위 이런 것도 중시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당 안에서 이런 개판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특히 그런 이제 가까울수록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 그런 조사가 나타났다는 건 약간 화가 난 이게 그러니까 시쳇말로 얘기하면 쪽팔리다는 거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다. 그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장면이긴 했어요. 저는 이게 패착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기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호남과 이제 그 영남, 특히 TK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호남과 민주당의 관계 그리고 TK와 그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호남과 민주당은 호남의 민중들이 뭘 원하면 민주당은 그걸 한다. 네, 는 것이고 이 TK와 국힘은 반대라는 거예요. 국힘이 뭘 결정하면 그 유권자들이 그걸 따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롱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상황이죠. 우리가 뭐 니네가 결정하면 웬만하면 따르는데 결정이 결정다워야 좀 따를 거 아니냐라는 것. 그 어떤 누적되어 온 아무렇게나 해도 네. 막대기를 꽂아도 되고 뭐 여기 넘어서 우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네. 니네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대중을 무시한 결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거나 해도 돼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고 그거는 무슨 그런 걸 따져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체화돼 있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후보를 내도 어떤 과정을 통해도 다 됐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요거가 폭발해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권선동 대표가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걸 당하는 거죠. 꺼져를 당하는 거죠. 근데 꺼져 그게 대구에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 6번 슬라이드에 보면 대구 경북이 78.8이나 돼요.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한 압도적으로 부분을 높네.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대부분 다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보수층일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네. 대구 많이 경북이면 경북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경북은 그 지지와 무관한 전체 응답자의 비율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 응답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런 거 조사하면 무관하다고 봐야죠. 아니, 그 밑에 국민의힘 지지층 놓고 보면은 후보 교체에 대한 생각이 반대한다고 5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대구 경북이 왜 특별히 더 열받지? 더 열받은 거지. 쪽팔리니까. 왜 특별히 더 쪽팔리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얘기는 성향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주인의식이 이렇게 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 뭐, 문제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근데 대구 경북이나 70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이 내 당인데, 뭐한 짓거리냐. 그런 거라면 당원들은 더 심했겠죠.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 태극기, 박근혜, 김문수. 근데 김문수를 날리려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잘 안 잡히죠. 그리고 태극기 그분들이 그런 거 하려면 조사된 이거 굉장히 짧은 하루짜리 조사란 말이에요. 전부 다 대기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지침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아니 대구 경북에 왜 박근혜 지지가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주인의식이라고 봐요. 그게. 내 당에서 이런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냐? 관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덕수가 더 높았으니까 그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좀 그렇죠. 네, 갈등이 너무 심했고 또 노골적으로 그냥 강제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품위가 너무 없어 보였다. 이게 좀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 자체가 너무 상식에서 심하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참죠, 다들. 네. 쪽수로 밀어붙이고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니까. 근데 약간의 무슨 그 기술을 발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합법적 틀 내에서 와, 잘 빠져나가서 저런 교묘하게 저런 거를 하나? 이러면 그건 다수가 당권파가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약간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 좋은 말로 하면 당이 뽑은 이런 얘기도 하고 당원의 어떤 권리를 빼앗겼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얘기고 요 당으로 좀 집중시키면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김문수를 지지하는데 이런다기보다는 열받아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고, 응답자들도 ARS에 응답하는 사람이 이제 김문수 지지자들이 더 높았겠죠. 김문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거고, 이제 전화 받은 사람 중에 전화 안 받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단 이 여론조사가 더 흥미롭거든요.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그런 걸로 보면 부끄럽다. 요걸 어쨌건 그 당 지도부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투표하기 전에. 글쎄. 못 봤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바빴어요. 조사하고 나면 공표 보도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이게 없거든요. 공표가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저도 확인해 이번 봐야 주 초에 됐겠죠, 아무래도. 조사 기간이 네. 5월 10일이니까. 네. 그렇죠? 네네. 월요일이면 어제나 뭐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채로 이렇게 지금 험악한 분위기라는 걸 모르는 채로 모르지 않았을까? 몰랐으니까 ARS를 그렇겠죠? 했겠죠. 그 자신 있게 했을 것 제 같아요. 생각에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의도 연구원이 무너진 게 커요. 여의도 연구원이 있으면 여의도 연구원이 그 중립지대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공신력 있게 나오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국민의힘이면 이런 짓 안 벌이거든요. 여론 추이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는데 당이 사실 그냥 망한 까보고 거죠. 나니 이렇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소한 건? 그 TK에 사는 사람들의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제 친구들이 보통 대부분 TK 쪽에 근거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 국힘 지지자들이에요. 처음엔 김문수를 욕해요. 지난주 초까지는 김문수 왜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왜 딴소리냐 이랬다가 주말에 그 사태가 임박하면서 네. 입장을 바꾸더라고. 왜 지금 국힘이 이렇게 무리하게 쪽팔린다. 정확하네요.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야, 근데 그것과 별개로 민중의 소리 기자인 강경훈 기자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 TK에서 저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서울 빨갱이 서울 빨갱이 왜 안 내려오냐? 이번 명절 때 서울 빨갱이들 내려왔냐? 웃겨. 친구관계 괜찮은 거죠? 그냥 그렇게 서로 절친하니까. 서로 그러면 네. 반격해야지 너는 뭐라 그러는데. 이들이 빨갱이 아니냐? 서로 빨갱이라고 하면서 빨갱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 아닌데 네, 이제 네, 우리들끼리는 그냥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간첩 그렇군요. 뭐. 간첩 보시면 정확하게 본 걸 수도 있죠. PD님 이 발언 잘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첩까지는 아니잖아요. 북에서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북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뭐야? 뭐야? 귀는 새빨개지셔가지고. 네. 아무튼. 위험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얼른. 아니, 지금 어쨌건 국힘에서 요런 분위기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로 최종,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이런 갈등들이 완전히 좀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이 기존의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약간 이탈하거나, 좀 이렇게 분노를 표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좀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조금 천천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오늘 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까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그 진영 대결 양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대선에 대한 생각, 그 입장을 봤을 때도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어떤 대선 그 구도에서는 이 변화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가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뉴스를 봤을 때는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다던가 아니면 어제 일이긴 했지만 이제 첫 유세 현장에서의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도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후폭풍이 있다면 대선이 끝나고
혹은 대선 중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권 경쟁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아, 역시 권성동 어제의 모습이 또 다시 오버랩이 되며 가장 지금 힘드신 분은 그분이라고. 그렇겠죠. 왜냐면 후보는 즐거워요. 연호해주고 그죠. 뭐 그렇거든요. 그 지지율 1% 후보도 그 선거 기간에 정말 업이 됩니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디를 가나 자기를 반겨주고. 지지자들만 모아서 또 이렇게. 아니 그냥 일반 시민들도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해요. 네. 가끔 뭐 그런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려고 하는데 지나쳐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하지만 보통의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오면 일단 악수는 한 번씩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랑 악수를 해주고 열성적인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힘내라 뭐 이런 얘기 듣고 다니면 업이 돼서 김문수 후보는 별로 그렇게 뭐 힘들진 않을 거고요. 권성동은 힘들겠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하루하루 그 생각할 테니까. 네. 뭐 우리 사람들이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 이 선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대선 끝나면 도대체 어떤 루트를 짜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자기가 짠 루트가 개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괴롭죠. 네. 새로운 루트를 짜고 있겠죠.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폭의 변화는 여기 자료에서는 뭘 봐야 되나요? 여기는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 선거가 이제 진영 대결의 양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나 혹은 이제 대선에 대한 생각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나 그래서 부동층이 많거나 이런 선거라면 변화의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근데 국민의힘도 30% 이상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어떤 이제 뭔가 빠져나가거나 유실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국힘의 이런 난동에 실망한 지지층이 뭐 투표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별로 없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역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계엄이 처음 있었던 날 12월 3일에 있고 저도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충격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탄핵은 정해진 수순이다. 뭐 저 혼자 생각하고 이제 대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대선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탄핵이 이렇게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대선이 이렇게 늦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탄핵과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탄핵 같은 그런 국면이었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간다거나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지층이 형성돼 있는 상태라면 이런 상태라면 그 투표 포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갈등이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과 뭐 한덕수 후보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김문수 후보로 결국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한덕수 후보 지지층에서 뭐 투표를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어쨌건 투표에까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좀 지지층 결집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어쨌건 지금 한덕수 지지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갑자기 이제 국힘에서 여기로 개혁신당으로 뭐 당원을 이제 옮겨갔다. 이렇게 한 뭐 1000명이 당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망하면 자연스럽게 개혁신당의 세가 좀 더 늘어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4주간 연속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9%, 9%, 8%, 7%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 자릿수 지지율의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화면은 저희 예측 63대선 저희와 STI와 한겨레가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여론조사, 다양한 여론조사들 모두 모아서 메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주 초반에 이준석 후보가 좀 더 한 10%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한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당 대결이 치열한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가 크지 않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두 자릿수로 지지율을 늘리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요.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를 바꿀 수도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일로 갈수록 이 지지 의사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63%에서 44%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치열한 선거에서는 3위 후보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약세를 보이는 3위 후보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후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반 이재명을 전선을 위해 희생해라 이런 공격을 이제 계속해서 받으면 아무래도 본인은 이제 전혀 희생할 생각이 없으시지만 지지층으로서는 좀 이제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높이기가 지지율을 지금보다 높이기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현재 지지층도 어쨌건 이탈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지지층이다라는 점이 현재까지 저의 분석입니다. 근데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건 양당 대결이 치열한 선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치열하다긴 물론 이제 각자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너무 대놓고 압도적이잖아요. 네네.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이 안 될 게 뻔한데 이게 뭐 치열하다고 하면 막 진짜 뭐 박빙으로 붙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야, 너 지금 너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너 빨리 사퇴해, 단일화해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이준석 후보를 뭐 지지하든 말든 안 되는 거 똑같은데 압박이 좀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이러는 게 필요할까요? 그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근데 이제 3위 후보에게는 3위 후보 혹은 이렇게 약세 후보에게는 언제나 주어지는 그런 압박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건 저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만 없으면 이길 수 있어 또 존재할 수 있는데 네네. 역으로 그게 이벤트가 돼서 이제 힘을 모아야 우리 쪽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온갖 논리들이 다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저앉히기 위한 논리는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 논리가 이제 꼭 이게 지금 박빙이어서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좁히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모이면 여기에 희망을 느끼는 사람이 더 올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온갖 논리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논리들이 많이 유포가 될 건데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의 포인트는 거기를 벗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 변화의 가능성은 딱 하나다. 뭐예요? 국민의힘, 선대본.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한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변수가 없었는데 그 막장 드라마의 파동이 네. 아직까지 지금 여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절차적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고 이것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한번 빡 표출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틀 동안 선거를 하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플랜카드 안 걸리고 유세차 안 돌아다니고 옷이 안 바뀌고 이게 하루 동안의 뉴스예요. 가장 중요한 뉴스. 근데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보물, 뭐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로 드러날 수 있고 그렇다면 조직 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리더십이 확보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 선거를 하면 여러 가지 변수를 맞게 되는데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리더십이 쫙 갖춰져 있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했을 때 이걸 탁탁 처리하면서 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 홍준표 이제 중앙선대위원장 했던 사람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친일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바로 딱 정리를 해요, 그냥. 아니다.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이 확보돼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잠깐의 소동으로 끝나요. 근데 리더십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네 뭐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여러 변수는 등장합니다. 근데 과연 이 등장하는 변수들이 국민의힘 선본이 헤쳐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저는 이탈하거나 투표 포기하는 사람들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역으로 선거 막판으로 가면 다시 또 결집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건 무조건적이라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이제 변수로 등장한 건 사실이다. 이런 거대 정당이 이렇게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보통 선거 전까지 리더십이 확보 안 되고 막 깨져도 이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잘했던 거거든요. 완전 프로잖아요, 닥치고, 사실. 닥치고 딱 모이는 건 옥새를 들고 날라도 가능한 동네인데 이게 무너진 상태여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럴 만한 리더가 이 당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요거는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너무 감정이 서로 상해가지고. 그런가? 네. 뭐 어찌됐건 사실 이런 국면이 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지율이 여기서 더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다들 이러다 정말 55% 뭐 60%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이재명 후보 현재 지지율 흐름이랑 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선의 국면 같은 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다 득표율 전망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네,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역대 대선 결과를 모아왔는데 네. 87년 이후에 대선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거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51.6%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 2위 간 격차가 아무리 나더라도 사실 1위가 50%를 넘지 못했던 거. 이거는 이제 17대 대선에 보면 이명박 당선자가 48.7%였고 정동영 후보가 26.1%. 이때 이제 20% 이상 표차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50%는 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3당 후보가 약간 좀 이회창. 예, 있었던 거죠? 이회창 후보가 한 15% 정도를 점유했죠. 무소속이었던가 자유선진당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무소속이었을 거예요. 19대 때도 안철수가 있었던 거고. 19대 때는 완전히 나뉘었죠. 19대 때는 민주당이 있고 안철수가 있고 바른미래당이 존재했고 그 보수도 갈렸고 진보도 문재인하고 심상정하고 나뉘었고 이랬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비교 대상.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이 정도의 다자구도 선거는 없었던 선거가 19대였으니까요. 비교할 만한 건 지금으로 본다면 1대1 구도면 18대 20대가 이제 비교할 만하고 17대 때는 3자 구도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어쨌건 현재 같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에는 아무래도 중도층 공략 혹은 조금 더 보자면 약간 좀 더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향한 그런 공략 이런 부분이 좀 통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네. 중도층의 지지율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중도층의 지지율이 예측 6.3 대선의 분석에 의하면 1월 초에 중도 지지율이 이제 40%대였습니다. 이랬던 것이 2월에 이제 중도 보수를 향한 이런 행보들이 펼쳐가는 시기였고 이때 이제 중도층의 지지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지세를 확장을 해서 중도 지지율이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지금 보시면 51.3%. 네, 여기까지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이제 양당 간의 대결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도 혹은 보수를 파고드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와, 이준석에서 빠져가지고 그러네. 이게 약간 될 만한 사람한테 좀 표를 주는 이런 심리도 약간 작용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그 정확하게 공략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통한 현재로서는 이재명에 대한 선택이 뭐 자신의 이제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김문수의 변화가 없잖아요. 김문수의 변화가 24에서 22 약간 빠진 정도인데 변화가 없다는 걸로 본다면 이것은 탄핵 반대층의 공고한 지지층이었겠죠. 22, 3% 정도의. 그러면 이재명과 이준석은 탄핵 찬성층이었기 이제 나눠 갖고 있었던 게 41대 15 정도로 나눠 갔다가 이게 이준석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을 공략할 만한 게 없었고 작은 정부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 대선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준석은 작은 정부 하면서 통일부랑 여가부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식의 좀 비슷한 행보를 좀 걸었다면 상상력의 부재를 좀 보여줬다면 이재명은 많은 변화를 보여줬고 실제 압도적 이제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 축이라면 자신이 이제 중도로의 확장 이걸 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두 개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진보층에는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중도를 공략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논리적으로 확정이 된 기간이었죠. 이 몇 달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번 선거는 달라요. 이번 선거는 다 끌어모아서 이 탄핵의 그러니까 계엄을 막고 내라는 종식하는데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해서 중도층까지를 다 끌어모은 이런 선거 전략의 승리 과정 이런 걸로는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 순간적으로 이준석에게 빠져서 이재명 쪽으로 이게 뭐지 약간 했는데 그게 탄핵에서 완전 갈리네요. 네. 김문수 후보와는 완전 어쨌든 이준석으로 흘러갔던 거 얘도 탄핵은 찬성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포인트가 또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쨌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론조사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제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에 대한 좀 여론이 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이것도 이제는 좀 나왔겠죠, 여론조사가? 네네. 12페이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이런 견해들은 사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조사들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 쪽일 것 같아요. 좀 더 팽팽하다. 네. 이 사법 리스크의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지지율만큼이나 이재명 후보에 손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5월 3일, 4일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이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2%였는데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수사나 재판 현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게 팽팽하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응답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판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판결이 맞다라는 응답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 네. 그 사람들의 선호도를 떠나가지고. 네네, 맞아요. 일단은 신뢰를 좀 그래도 해주는 이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 굉장히 크죠. 네. 그렇구나. 보통 이 정도 나오면 그래 좀 선방했다 이렇게 꽤 많이.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것까지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회가 무너집니다. 아니, 너무 지금 뭐 신뢰를 잃을 만한 다음 수치들이 3대 7 뭐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건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사람들이 약간 빡이 쳤다는 것이기도 해요. 조사 결과 몇 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조사 결과는 현재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상당히 높았다.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44%였다라는 점도 이 조사도 이제 5월 9일 최근에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게 상당히 높았다고 표현했지만은 네. 상당히 안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전 선례에 비하면. 대통령의 이제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은 왜 재판 안 받아? 그쵸. 이게 이제 기본 정서니까. 뭐 이거는 하지만 이게 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보도가 많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더 높다는 것은 여론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는 건데 이것은 정보가 더 많이 전달이 되고 사회적 논란이 더 진행이 되면 또 모르죠. 네. 네. 또 다른 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CBS 의뢰로 KSY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얼마 후에 열리게 될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주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선 등 정치 개입이 문제다라는 응답이 50.4%로 정치권의 사법 독립권 훼손이라는 응답 36.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한 생각들은 완전히 우월한 어느 쪽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더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지율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줬냐 이게 궁금한 건데. 그렇죠. 지지율에 대해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은 17페이지. 17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파기환송이 있었던 5월 1일이 있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접하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이것을 접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것들이 답변해서 이제 공표되는 데까지 한 5일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이 흐름이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이런 메타 분석 결과에서 보실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지 의사도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까도 이제 이준석 후보 결과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 이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냐 아니면 지지 후보로 바꿀 수도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파기환송심 결과가 있기 전에 4월 24일, 25일에 했던 조사 결과와 그 이후에 했었던 2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없다. 계속 지지 의사에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이거를 영향이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하진 않고 사실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선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대선인데 대선 중간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였던 건데 맞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걸 유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공고하게 지지를 다진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계속 지지하겠다. 93%. 이거 제기라고 봐요. 놀라. 뭔 일이 생겨도 지지한다 아니야. 와. 정말 이 사법 리스크 그때 어쨌든 파기환송하면서 거의 강철을 아주 단련시키는 효과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일단 거의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13페이지 이걸 보면 네.
질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게 궁금하네. 근데 법적으로 원래 재판을 안 받는 거 아닌가? 그거를 다 떠나서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질문지를 봐야 되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전 질문 자체는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 위기를 좀 돌파해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가 높아졌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위기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에서의 이동은 중도층에 대한 공략이기도 하면서 중도층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의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보하는 게 뭐냐,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 맞아. 네, 좀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 하면 막 돈 펑펑 쓰고 뭐 그런 사람 아니야? 혹은 좀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뭐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마타도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의심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법 리스크 과정을 좀 거치면서 그리고 중도층 공략하는 과정에서의 언행 뭐 이런 것들, 언행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야후당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다가 그 정보를 아직 수확을 못할 고마운 일이죠라고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현 후보가 이제 그 사퇴한 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지자들은 좀 섭섭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을 펴가는 과정이나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른 기존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투사적 이미지를 가진 거에서 좀 더 안정적 이미지로의 변화 이런 게 좀 먹혀 들어간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이제 털게 되면서 이제 지지도가 좀 옮겨간 거 아닌가. 그러면 좀 뭐 이번에는 이재명을 찍어볼까? 뭐 이러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또 워낙 지금 대선판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해석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한 주간 흐름 이렇게 정리해서 준비하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어지러운 대선판을 보시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머리가 아프시고 굉장히 뭔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대선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대선 있기 전까지 이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한 2번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이제 여론조사도 보긴 하겠지만 조금 더 한번 예전에 그 대선에서는 어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유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을 잘 분석해보고 지난 대선을 돌아보고 이번 대선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까도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예측 6.3 대선 분석 결과와 함께 그 기존 득표 분석 결과와 함께 좀 고민을 해서 연구의 성과를 종합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들으실 수 없는 의미 있는 정보와 분석을 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포부가 엄청나시네. 아니 그것대로 하시고 목요일쯤에 다시 나와주시면 안 돼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도 같이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보면 되죠 뭐. 다음 주에 보면 되겠지 뭐. 진짜. 그럼 되겠지. 보통 월화수 뭐 지금 조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장 드라마에 대한 후기 이런 걸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 그건 이제 주 후반부에 공표가 될 거고. 그럼 뭐 다음 주 초에 들어보면 되겠죠. 매주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정확한 이 수치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네요. 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진실 수석 연구위원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콜콜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